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 굉장히 길게 쳐줘서 감사하고요. 예. 항상 나오면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좀 시작을 해야 될까 항상 고민을 하는데, 이런 강연이나 강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 알고 계신 사실들을 조금 더 확인시켜 드리고 또 이렇게 많이 관심이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추구하는 부분들, 이런 게 강의나 강연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제 얘기는 그런 제 얘기와 다른 그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소위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이 오늘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좀 필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적자 생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일단 인구적인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 인구라는 것은 직업과 진로에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이런, 어찌 보면 그 우리나라의 경제 또는 직업, 또 뭐 4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식의 우리 아이들의 세계, 직업 세계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조금 이제 정보적인 전달이 좀 많은 강의다 생각하시고, 필요한 것도 좀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인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얘기를 할게요. 얼마 전에 뭐 서울대 교수님께서, 이런 인구구조학적 전문가, 인구 통계 전문가 교수님께서 앞으로 내 아이는 뭐 이런 거 시키겠다, 농촌으로 보낸다라든지 뭐 목공을 배우게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다 있겠죠. 우리나라의 퀴즈예요. 네. 우리나라의 신생아가 가장 많이 태어난 해는 몇 년도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에서 몇 년도 출생자가 제일 많을까요? 라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나오는 게 58년 개띠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2002년? 네, 우리가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아이가 많이 태어났을 것이다, 네, 라고 하지만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가장 많이 태어난 해는 1971년도입니다. 예, 접니다. 제가 1971년도, 90년도에 대학을 들어간, 제가 저희 나이 때 돼지띠가 가장 많이, 몇 만이 태어났을까요? 예, 100만이 넘게 태어났습니다. 105만 명 정도, 105만 명 정도가 태어났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비교해야 되겠죠? 지금 몇만 태어날까요? 2017년도 지금 추정치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인구는 몇만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이게 전문가분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올해 신문을 정말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예, 신문마다 지금 계속 나오는 게 40만 명을 이야기합니다. 이대로 가면 40만 명이 깨질 것이다, 올해. 2017년도에 작년에 40만을 겨우 넘겨서 올해도 40만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 또는 복지, 군대 뭐 이런 등등이 약 40에서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정책 입안을 하고 있고요. 50만 명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양보한 게 40만 명까지는 우리가 버틸 수 있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예측인데, 이 40만이 무너지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얘기해야 될 것이 바로 직업과 진로도 이와 무관치 않다. 즉, 지금 인구 구조학적인 또는 여러 가지 직업 구조학적인, 산업 구조학적인, 그러니까 구조라는 자체가 변화되기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큰 틀의 변화가 이미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선생님의 부족, 교사의 부족, 또는 학교의 교사가 부족하지 않죠. 교사의 과잉, 아이들이 부족하죠. 학령 인구에 따라서 교사가 남고, 또 학교, 대학도 이미 프라임 사업 등을 통해서 대학들도 이미 많은 과들이 폐과되거나 아니면 학교 자체가 통합되거나 폐교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은 기술 개발에 따라서 많은 직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약간의 미래학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어렵지만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시대가 펼쳐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게 입시예요. 제가 입시를 취업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시죠? 자,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이다. 손 드세요. 못 드실 줄 알았어요. 자, 우리 아이가 아니고 내가 아는 애 중에 전교 1등 있다. 주위에 전교 1등도 같이 안 지내세요? 누구지? 전교 1등이 지금 누구인지를 모르겠다.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죠? 예. 전국에 우리나라 전국 고등학교 전교 1등이 몇 명이 있냐면 약 14,240명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고등학교가 2,848개가 있다라고 뭐 왔다 갔다 하지만 2,800여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2,800개가 있다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한다는 애들이 2,800명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도 경험해봤지만 전교 1등을 혼자서 다 해먹지 않습니다. 전교 5등까지는 1등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우리의 전교 1등이라고 하는 부모는 전국에 약 15,000명 정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15,000명이 전교 1등을 한다. 어느 고등학교도 전교 1등을 한다. 그러면 얘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연고라고 하는 곳을 갈 수 있는가?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렇게 줄여 서연고라고 입시에서 많이 컨설팅할 때 쓰는 단어예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입학 정원이 11,216명으로 수능 정원의 약 2.5%, 수능 1등급은 상위 4%입니다. 근데 서울대, 연대, 고대의 입학 정원은 약 전체 수능 보는 사람이 2.5%인 11,216명. 즉 전교 1등을 해도 서울대, 연대, 고대를 못 간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엄마 아빠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원하진 않고요. 현실적으로 인서울대학이면 그 정도면 만족합니다. 저 인서울대학으로 가겠습니다. 인서울대학에 가면 약 66,441명이 있습니다. 66,441명의 입학 정원은 무슨 얘기냐면 전체 수능 본 애들의 약 13%를 이야기합니다. 전국 수능의 13%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서울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요. 우리 5천만 인구에 서울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그러면 경기권까지 해서 몇만의 입학 정원이 있냐면 약 13만 명의 입학 정원이 있는데 수능 인원의 약 26%가 여기에 수도권 대학에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 제가 인구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저는 원래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채용 컨설팅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 가서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가서 자기소개서 점수 만드는 점수 기준, 면접 매뉴얼을 만들고 면접관 교육을 하고 채용 프로세스를 하는 컨설팅하는 일을 가장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기업에 가고 제가 그 특강 나가는 대학이 여기 앞에 있는 대학들을 거의 다 가요. 거의 다 가요. 가보면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가는 친구들이 몇 %나 되느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부모님들은 일단 좋은 대학을 보내고 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그러면 애가 행복해질 것이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아이가 할 수 있거나 대우받을 것이 많다 이런 기대를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거 아닌가 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330만 개 기업 중에 약 1,700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공정위 기준입니다. 공정위가 지정한 대기업의 상호출자제한법에 의거해서 만든 대기업 지정이 1,700개인데 몇 명이나 뽑을까요? 4년제 대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서울대학에 갔으면 66,000명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뭐 꼭 서울에 있다가 다 좋은 대학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 66,000명이 인서울에 있는 입학 정원에 들어오는 건데 대기업이 1년에 4년제 대조를 몇 명 뽑을까요? 약 3만 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인서울에 대학을 들어와도 소위 말해서 상위 7개 대학 학생들만 뽑아도 나머지 대학, 다른 지역, 서울에 있는 대학을 포함해서 다른 지방 대학 학생들은 대기업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구조적으로 이미 딱 정해져 있고 이 틀은 크게 바뀌지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그렇다면 대학을 갈 땐 인문계와 이공계 전공이 대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이공계와
인문사회계의 취업 비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인문계와 이공계 선발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이공계가 전체적으로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SK그룹 보신 것처럼 80%, 90%, 80%, 70%처럼 전체적으로 80% 이상을 이공계 중심으로 뽑고 있습니다. 대표 기업을 볼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공계 비율이 85%, 현대차가 100%, LG화학 100% 이런 때가 있어서 LG화학이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이럴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대기업에서 이공계 선호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학적인 문제를 알고 진로 지도를 하는 것은 우리 아이의 미래 직업 또는 취업 뭐 여러 가지 진로 직업 취업 여러 가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통계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런 상황이 있느냐? 아니라는 게 우리만 이렇게 힘들지 않다라는 게 조금 위안이 될 것 같아요. 호주의 청년재단이라고 하는 FYA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금 15살 여기 오신 어머님들의 아이들이죠. 지금 15살인 학생들은 평생 동안 5가지의 직업과 17번의 직장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 결과가 나왔고요. 직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잡이 아니라 잡 클러스터. 그러니까 직업군 속에서의 그 직업 이동이나 경력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여기 나왔던 FYA의 연구 결과이고 한국에서도 이 그 부대표님하고 여기 계신 재단의 부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했던 기사가 났었죠. 그래서 여기에 의하면 그냥 직업을 선택하면 아니고 잡이 아니고 잡 클러스터를 선택해야 된다. 즉, 이 클러스터 안에, 이 집단 안에서 이동이 가능한 직업을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령 AI라고 하는 조류독감 말고요. 예.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생기면서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 그렇다고 그 직업이 진짜 없어지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직업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업은 서서히 대체가 되는 거다.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당장 이 전공을 선택해서 또는 이 전공을 선택해서 잘 된다 못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 인류는 서서히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군에 대한 진로, 직업 선택 능력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FYA의 결과에 의하면 기자라는 게 AI가 생기면 가장 빨리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스포츠 기자는 모든 게 기사가 알고리즘화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데이터 하나만 넣어놓으면 바로바로 기사가 만들어지고 증권이나 일기예보 이런 어떤 패턴화된 기사, 문장들은 AI가 충분히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충분히 AI가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자라는 직업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잡 클러스터를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직업을 위해 훈련된 사람은 평균 13개의 다른 직업도 수행할 수 있는 잠재 및 적응 역량을 갖추기 때문에 변화되는 산업군에서도 성장 가능하고 아까 말했던 적자 생존 또는 우생마사의 정신을 여기서 우리가 길러낼 수 있다. 그런 역량, 잠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로 든 것이 기자라는 직업이 필요한 역량이 전문 지식, 데이터의 전달 능력, 편집 역량, 취재 역량, 탐색, 글쓰기 역량이 중요한데 이 기자라는 직업을 잡에서 잡 클러스터로 옮겨서 생각해 보면 적응 내지는 확장 직무 클러스터가 교사도 이와 유사하다는 거죠. 교사도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를 전달을 하고 편집을 해서 학생들과 교감을 하기 때문에 기자라는 직업이 티칭하는 직업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경제학자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기자는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팩트에 대해서 충분히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처럼 상당히 꼼꼼하고 전문적인 지식들과 정보를 빨리빨리 취합하는 능력 그리고 그 팩트를 확인하는 능력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로서의 전환이 가능하고 정책 분석가, 변호사, 큐레이터가 동일 유사 잡 클러스터 안에 있다.
그래서 미래의 직업에 있어서 중요한 적자 생존은 바로 이런 그냥 이 특정 직업이 아니라 잡 클러스터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희망 직업, 뭐 할래? 우리 아이 뭐 하고 싶어? 뭐 우리 아들, 우리 딸 뭐 하고 싶어? 또는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한테 학생 뭐 하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하죠. 대부분 나오는 답변이 명사입니다. 명사입니다. 자, 기자라는 직업의 동사적 표현을 봅시다. 인터뷰하다, 만나다, 접촉하다, 분석하다, 분류하다, 재확인하다, 이렇게 보도하다, 알리다, 그렇죠? 이런 직업은 기자만 있는 게 아니고 향후 우리나라가 법이 바뀌면 탐정이라는 기자가 우리나라에서도 곧 나올 수가 있습니다. 탐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민간,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무슨 이런 신분센터 같은 게 이제 정식 직업이 되면 경찰이나 또는 경찰이 안 된 분들 중에서도 이런 직업, 탐정이라는 직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자하고 비슷한 직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는 너무 명사에 집착하지 않는가, 직업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직업이, 명사적 직업이 향후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동사에 집중하셔야 된다. 즉, 은행원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은행원이 지금까지 했던 동사적 직무 활동과 앞으로 은행원이 하는 일이 달라질 수 있고, 기자도 마찬가지고 PD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은 직업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게 잡 클러스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 직업이 4차 산업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얘기해도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명사적 직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업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그 둘째 딸이 예쁘게 꾸미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뭔가 색깔이 화려한 게 좋아요. 그리고 자꾸 웃고 사람들한테 친절한 게 보기 좋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제 둘째 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그렇게 네가 꾸미는 걸 좋아하는구나, 뭐 하는 걸 좋아하구나. 제가 지난주에 저희 주말에 저희 둘째 딸하고 어딜 갔었냐면은 큰 대형 마트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죠? 하여튼 이런 서점 같은데 필기도구 막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다양하게 파는 데 있잖아요. 뭐 가서 펜 같은 거 펜은 다 사갖고 와가지고 집에서도 막 그려요. 뭘 그리고 뭐 이게 이런 폰트 같은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예쁜 폰트 이런 거 따라서 그려보고 글씨도 써보고 막 POP 글씨 같은 것도 써보고 막 하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예쁘게 꾸미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꿈이 계속 바뀌는데 전 그때마다 계속 지지만 해주고 있어요. 왜? 계속 관찰되는 게 있어요. 예쁘게 꾸미는 걸 좋아해요. 그냥 그게 머리로 예쁘게 꾸미든 음식을 데코레이션 하는 걸 꾸미든 그것을 디자이너로서 제품의 디자인을 꾸미든 뭘 꾸미든 예쁘게 꾸미는 걸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것만 지지해주면 돼요.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너무 명사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미래 직업은 그렇게 명사에 집착할 만한 직업들이 아니고 잡 클러스터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조금 제 전문 분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최근 대졸자들의 자기소개서 문항을 안 써보셨죠? 요새 이거 보신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당분간 보실 일도 없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얘가 한 10년은 지나야지 대학 졸업할 때 볼 만한 것들인데, 지금 보시면 하나 큐셀은 이제 태양광 관련된 그 회사인데, 여기서 뭘 묻냐면 자소서에서 태양광 시장을 선도하고 업계 1위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 한화 큐셀이라는 회사는 태양광 관련 회사예요. 그래서 뭘 묻습니까? 산업에 대해서 물어봐요.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왜 한화를 선택했냐, 너가 왜 해외 영업이냐, 연구 개발을 선택했냐, 이걸 안 물어봐요. 자소서에서 요즘에 가장 크게 물어보는 게 산업을 선택한 이유를 묻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직업은 뭐냐면 어떤 기업을 중심으로 가거나 어떤 자동차다, 뭐 핸드폰이다, 아니면 어떤 섬유 패션, 이렇게 그런 어떤 특정한 분야로 가는 게 아니라 산업으로 간다는 거죠. 밑에 보면 LF라는 패션 회사인데 회사의 브랜드와 비즈니스에 접목시킬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 아이디어를 써라. 이것도 산업에 관련된 거죠. SK텔레콤, 우리은행, 한국예탁교육재론 다 얘기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자동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과 그 산업 안에서의 기업의 중요성을 얘기하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최근에
직업 세계의 가장 큰 변화는 산업이에요. 산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제일 잘 나갔던 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그래서 이거를 증시에서는 차화정이라고 그래요. 자동차, 석유화학, 뭐 아니면 정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화학, 정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첫 번째 깨진 게 하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약간 위기를 벗어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조선이에요. 대한민국 조선 산업이 세계 1위에 가까웠는데 이게 중국에 의해서 추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또 중국 추월당할 때 중국이 발주 회사가 많아요. 근데 다 자국한테 중국 내에서 발주를 해요. 그래서 조선 산업이 흔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조선 산업이 흔들거리기 시작했고요. 자동차가 흔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가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세계 전기차 1위가 미국 테슬라가 아니고 중국에 있는 미야디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BYD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가 세계 전기차 1위거든요. 판매 대수로 보면은. 근데 이게 중국 내에서 이게 커지니까 현대차가 중국에 이렇게 발을 붙이기가 어려워요. 자국 보호를 하니까요.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보호 우선을 하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들어가기가 상당히 발을 붙이기가 어려워요. 거기다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미 잘 나가고 있는 BMW, 벤츠 같은 이런 세계적인 명차 브랜드들이 전기차를 또 앞서가고 있고요. 일본은 가만히 있나요?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위기예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최근 들어서 연구개발 인력과 새로운 창의적인 뭔가 접근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는데 국내 업체들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가 자동차에 뛰어들었고요. 네이버도 뛰어들었어요.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현대차가 지금 위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이 앞으로의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는 회사 이름이거나, 그렇죠? 예전에 저희 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회사에 들어가면 뼈를 묻을 각오로 일을 하겠다. 회사가 낙골당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뼈를 묻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회사는 그 사람들의 미래까지 보장해 주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산업에 적응할 수 있는가, 변하는 산업에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나 그런 문제 해결 역량이 있는가를 본다라는 거죠. 자, 우선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그래서 좀 정보 위주의 강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건 미국의 리싱크 X라고 하는 연구 결과 보고서인데요. 현재 미국의 경우입니다. 기존 자동차와 석유 산업, 우리나라가 가장 잘 나가는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2030년에 무너진다라는 산업 경영 리포트를 내보냈는데요. 지금 보시면 자율주행차나 개인 소유차가 2024년도에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1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율주행차는 기술적으로 다 해결이 끝났는데 지금 법리적 해석과 과연 사람과 기계 중에서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보험의 문제, 이런 제도적 문제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또 사회적 교통 인프라 이런 문제지, 기술력은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냐? 미국 내에서는 2024년이 되면 자율주행차가 이미 들어서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2021년도부터는 전기차가 점점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이상 주유소나, 즉 휘발유와 디젤 같은 거 썼던 장치들,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걸 적게 쓰게 될 테니까 뭐가 사라지느냐? 일단 정유회사의 위기가 올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유회사는 고액 연봉을 주고 정년이 확실히 보장되는 회사로서 뭐 틀림이 없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위기가 닥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될 경우 세계 석유 하루 수요 전망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가 무너지기 시작하냐? 중동 국가부터, 즉 그래서 오펙 회원국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고요.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했던 산업들, 우리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1위는 반도체, 자동차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1위는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그것도 중국에다 제일 많이 수출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석유화학에 대한 대체 에너지나 친환경 이런 에너지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와 관련된 그전까지 대학 전공으로 가장 잘 나갔던 전공이 있습니다.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요런 데 이제 갑자기 인기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주위에서 이미 그것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전공자들이 벌써부터 이미 나타난 게 있죠. 원전.
그래서 서울대 관련된 원정 관련 대학원생들이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 있죠. 왜? 갑자기 이런 뭐 클린 에너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전의 위험성이 나오면서 바로 이런 변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게 그거는 이제 명사고요. 원전에 대한 공부를 했다고 해서 꼭 원전만 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융합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변화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또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무슨 마트, 대형 할인마트들이 있습니다. 이 대형 할인마트가 주로 전공 제한, 그러니까 편의점에 있는 그 공채, 편의점 직원 공채를 뽑을 때든 아니면 우리가 마트에서 직원을 뽑을 때든 백화점 직원을 뽑을 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전공 제한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전공 제한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주로 활동력이 높은 친구들을 뽑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역량이 높은 애를 그런 친구들을 중심으로 뽑았는데 지금 베저스라고 하는 우리가 다 알죠. 아마존. 그 창업자 베저스가 만든 아마존이 드디어 뭘 하기 시작했냐면 한 층에 대형 할인마트 한 층에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진 전부 다 뭐가 하냐면 AI나 빅데이터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자동 결제 시스템, 자동 구매나 자동 배송 시스템을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이미 미국 내에서 시작을 했죠. 이런 유통과 물류에 관련된 변화가 시작이 돼 버렸습니다. 한국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광고에서 보셨어요? 옴니 채널이라고? 뭐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 SBS 뭐 이런 뭐 TBC 이런 게 아니고 방송 채널이 아니고요. 옴니 채널, 온라인 쇼핑과 오프라인 쇼핑을 이미 합치기 시작했죠. 미국에서는 이미 이 옴니 채널, 온라인 구매와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크로스할 수 있는 편하게 온라인에서 본 다음에 오프라인 가서 찾아갈 수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찍은 다음에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구매가 전체 쇼핑의 80%를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 이제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UI,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얼마나 온라인 우리의 화면에 구매가 편하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배송이 될 것인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방송이라서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옛날에 백화점의 대졸자 관리직 뽑을 때 뭘 봤냐면 외모를 전체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어떤 백화점에 갔을 때 직원 자체가 좀 이렇게 있잖아요. 막 명품 매장 같은 데가 많은 백화점이라면 직원 자체가 좀 이렇게 딱 봤을 때도 이게 좀 어울리는 외모들이 좀 있잖아요. 좀 이렇게 그 명품 매장 관리하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외모를 봤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채용에 있어서 기준도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래의 직업 진로 환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서류 전형을 합니다. 자, 제가 이거 실제로 다 물어봤어요. 기업 인사 담당자한테도 물어보고 학생들한테도 물어봤는데 1번 입사 서류 전형에서 서류 전공 학점이 높은 지원자, 경험을 통한 직무 역량이 높은 지원자, 수상 경력이 많은 지원자, 학벌이 좋은 지원자, 입사 동기와 목표가 분명한 지원자. 누구에게 먼저 눈길이 가세요? 많이 물어보면 2번, 이거나 5번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기업에 계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기업에 계신 분들은 기업은 4번을 얘기하세요. 나는 대학 이름을 본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만약에 대학 이름을 볼 수가 없다면, 블라인드 처리됐다면 몇 번을 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고민하시더라고. 출신 학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1번이요. 학점을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 그런 기사가 났다는 건 왜 기사가 났는지 아세요? 생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학교를 안 봐? 진짜 외모를 안 봐? 진짜 학점을 안 봐? 이게 말이 돼? 뭘 보려고? 이게 생경하니까 기사가 되는 거죠. 이게 일상화가 안 됐어요. 이게 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꺼내는가? 제가 요 얘기만 전달해 드릴게요. 직업과 진로는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습니다. 다만 서서히 대체가 됩니다. 중요한 건 뭐다? 우생마사. 이런 서서히 변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우리 아이들의 방향성을 잡아줄 것인가, 애가 쓰러지지 않게끔. 우리가 자전거를 아이한테 가르칠 때, 저는 4명을 가르쳤는데 핸들 잡으면 애 2발 자전거 탈 수 있나요? 부모는 뒤에서 쓰러지지 않게 뒤에서만 잡아주고 있죠. 이게 진로 지도예요, 제 생각에. 우리 아이들이 나아갈 방향,
갑자기 기자가 사라지거나 갑자기 의사가 다 사라지고 왓슨이 나타나가지고 그 왓슨이 진단을 해주고 뭐 로봇 수술이 나타나서 갑자기 걔가 다 해주고 갑자기 아이언맨이 나타나가지고 날아다니면서 뭐 이게 가능은 한데요. 당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무관심하셔도 안 돼요. 깨어 계셔야 돼요. 그 정도가 부모의 역할이에요. 너무 너무 과거에 얽매여서 대학 이름이나 명사적 직업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조금은 더 변화되는 세상에 관심을 갖고 아예 그 직업에 변화되는 거. 기자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고 앞으로 청소년 직업은 이렇게 변화될 것이고 배달과 물류나 쇼핑은 이렇게 변화될 것이야. 근데 기업은 잘 나가는 기업들은 그걸 선도하고 싶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빠른 애를 뽑을 거야.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봤을 때 뭐 갑자기 블라인드 채용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학교 진짜 다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좀 조정이 있을 텐데 안 본다 하더라도 이런 데 관심 있는 친구들을 먼저 볼 겁니다. 그럼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면접은 뭘 볼까요? 이게 제가 말하는 현실이에요. 면접은 진짜로 경험과 동기를 봅니다. 2번과 5번을 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서류는 아직까지 스펙이라는 것을 전혀 안 보는 세상은 아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뉴스가 되는 것이다. 이제 시작이 됐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지금 중학교 학생 15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친구들은 서류마저도 이제는 안 볼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항상 예의주시하시라는 거야. 혹시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좋은 과 학점 잘 나왔는데 진짜 이것만 갖고 취업이 안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데 지금 확실한 건 면접에서는요. 1번 학점과 학벌과 이런 것들이 덜 중요해지고 있어요. 덜.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면접은 블라인드가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요건 우리나라 현 주소다. 직업 시장에 있어서. 그래서 면접 때 누가 떨어지냐면 이건 행정고시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고시도 20%가 의무 탈락이에요. 거의. 면접에서. 면접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교사 임용도 면접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공무원도 이제 면접 비중을 높여야 된다. 9급조차도. 그래서 면접은 확실하게 사회성과 인성과 문제 해결 역량, 사고력 좋은 친구로 가고 있는 것은 이건 확실합니다. 근데 서류는 아직은 아니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채용이 있어서 기준만 말씀드리면 요것만 기억하실게요. 딴 건 보실 거 없고요. 요것만 보세요. 현재 역량과 잠재 역량 기준으로 인재를 채용한다. 인재 채용 방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최근까지는 잠재 역량이 아닌 현재 역량만 보고 뽑았어요. 너 어느 대학 나왔니? 너 학점 몇 점이야? 전공 뭐야? 너 어학 몇 점이야? 뭐 이런 거 중심으로 뽑았던 게 2017년까지의 채용 시장이라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바뀌는 게 이제 뭐까지 보기 시작했냐면 이걸 전혀 안 보는 게 아니라 잠재 역량을 보기 시작했어요. 잠재 역량은 뭐냐면 변화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아까 말했던 우생마사. 야, 우린 말이 필요 없고 소 같은 애, 살아남는 놈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적응 잘 되고 잠재 역량이 높은 애. 그러니까 지금 너가 이런 변화되는 세상에 first mover이거나 가장 빠르게 움직이거나 fast follower거나 가장 빠르게 베낄 수 있거나 그러니까 1위 아니면 2위만 살아남거든요. 이게 잠재 역량이에요. 자, 지금 세상이 전기차라고 있어? 그럼 전기차 산업의 자동차 회사 직원으로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생각해봐. 자, 지금 세상이 물류 쪽이 드론을 이용하고 있어? 요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 야, 쇼핑이 이제 옴니 채널이라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가고 있어? 요거 어떻게 할까 생각해봐. 이거 잠재 역량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최근에 인재 채용 방식이 잠재 역량. 그럼 잠재 역량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학생들한테 지금 중학교 아이들한테는 고등학교 아이들 좀 포함한다면 학생들이 지식학습하는 게 있고 제 강의 항상 핵심이니까 경험학습이거든요. 사람이 지식학습만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경험학습을 해야 되는데 경험은 크게 제가 요걸 만들었더니 우리나라에 창의력으로 조금 이렇게 유명하신 박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박사님이 요거 잘 만들었네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나름 자랑이에요. 그래서 간단한데 한번 볼게요. 제가 할 때 경험학습은 크게 4가지의 경험수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재미있는 일이 있고 재미없는 일이 있고 그리고 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진로와 직업에서는 인재 선발에서 어떤 학생들을 좋아하냐면 재미있고 쉬운 일은 오락적 활동이죠. 어떤 일이냐면 스마트폰하고 영화 보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이거 애들은 안 마시죠. 우리에게는 그죠? 어른들 입장에서는 뭐 쇼핑하고 이거 쉽고 재밌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다고 이게 나를 성장시키진 않아요. 여러분의 쇼핑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쉽고 재미없는 일이 있어요. 단순 활동, 알바, 남이 시키는 타율적인 일들, 의미 없는 거. 그러니까 쉽고 재미없는 일이 우리 집안일 중에서는 뭐 청소? 뭐 물론 재미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죠. 뭐 설거지, 뭐 명절 때 전 부치는 거. 고기를 완전 절레절레 하시네요. 뭐 이런 게 이제 쉽고 재미없는 일이죠. 이런 건 우리가 경험 학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어렵고 재미없는 일이 있어요. 어렵고 재미없는 일. 공부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어렵고 재미없는 일만 한다면 저는 조금 부모님들이 생각을 좀 바꿔보라는 거죠. 어려운데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일단 학생들은 이게 PC게임이에요. PC게임이 설계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누구나 노력하면 레벨업을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게임이 중독되는 이유예요. 게임이 중독되는 이유가 노름이 왜 중독되는지 노름 중독이 빠져나가기 어렵잖아요. 약물 중독보다 어려운 게 노름 중독 끊는 거라고 할 정도잖아요. 이 노름이 절대적으로 어려운데 재미있어요. 게임이 학생들이 빠지는 PC 게임이 어려운데 재미있어요. 다들 우리가 알만한 오락 하나 해볼까? 뭐 보글보글 이런 거 있잖아요. 테트리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초기에 조금만 노력하면 한 10판까지 그냥 깨잖아요. 이게 15판, 20판 가면 어렵게 난도를, 그러니까 디피컬티를 높여버려요. 이게 게임 기획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심리가 자꾸 어디에 중독이 되냐면 어려운데 재미있는 거 있어요. 혹시 남편분들이 골프 치시는 분 계시면 이분들이 골프에 빠지면 미쳐버려요. 새벽에 술 먹고 안 일어나는 이 인간이 새벽에 골프 부킹이 있으면 골프 나가거든요. 그러면 골프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뜻대로 안 돼요. 인생에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자녀 교육하고 골프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자기 뜻대로. 투자해도 안 되는 게 자녀 교육하고 골프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게 재미있는데 어려워요. 그런 거를 한두 개만 만들어 주셔도요. 학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이런 거죠. 모범적 성향이 가는 어렵고 재미없는 일을 많이 해서 지금 혹시 중2병을 겪고 있거나 저는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유럽이나 뭐 대부분 OECD 국가 이런 게 많이 있죠. 갭 이어라고. 갭 이어. 그러니까 갭은 틈새고 이어는 뭐 한 해잖아요. 중간에 한 해를 그냥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게끔 만들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런 제도들이 교육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중2 때 많이 하거나 하는 이제 진로 체험 같은 거 이런 기간이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제 개인적 경험이라서 연구 논문을 안 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명문대 애들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명문대 학생들한테 꼭 물어봐요. 어느 대학 가든 간에 너처럼 이렇게 좋은 대학 오려면 마음 잡고 몇 학년 때부터 공부하면 그래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초6? 아니요. 중1? 아니요. 중2? 아니요. 중3? 아니요. 언제? 저는 제 생각 고1 때부터만 진짜 마음 잡고 즐겁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명문대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부모님의 초조함, 부모님의 불안함을 빨리 좀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진짜 애가 어려운데 재밌는 거 하면 밤을 새서라도 할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종종 왕왕 봅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경험학습형, 지식학습에서 청소년 시기에는 경험학습을 많이 해서 지식학습으로 가는 게 맞지, 지식학습을 통해서 경험학습 가는 거는 아이의 재미나 흥미를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나 최근에 수시전형, 최근에 학종이 중요해지는 이런 시대라면 더군다나 경험학습을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지식학습으로 넘어가기를 바라는, 즉 모험적이고. 이 얘기 잠깐 좀 뚱땅지 같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연결되는 얘기를 할게요. 교육과 학습의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교육과 학습이 달라요. 교육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지식에 가깝고요. 교육은 독일어로는 교육이라는 단어가 에어찌흥이라고 하는데 그 원어를 찾아보면 에어찌헨 동사가 뭘 끌어당기다예요. 그래서 교육은 이게 끌어오는 거. 우리 쪽으로 야 이걸 배워야 돼. 이걸 네가 이거 머리에 넣어야 돼. 그 지식을 넣어야 돼. 그 지식적인 전달과 암기를 기본으로 교육으로 하는데 학습은 깨우치는 숙련의 과정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실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전교 1등을 해서 국영수 점수를 계속 잘 받으면 걔는 계속 1등 할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1등 할 수 있어요. 이 등수로는. 근데 학습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배운 거를 자꾸 써먹게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웠는데 외국인하고 대화를 시도해보는 거죠.
Hello. May I ask you something, please?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 Excuse me. 얘가 영어를 조금 배웠는데 말을 하기 시작해요. 외국인하고. 이게 영어의 교육과 영어 학습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학습은 기본적으로 실패를 깔고 들어가요. 교육은 실패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시험 준비를 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죠. 근데 학습은 영어의 뭐 1형식, 2형식, 가정법, 과거 완료 뭐 다 배워도 외국인과 대화하다가 말이 안 통할 수 있어요. 이건 학습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중학교 때. 그것도 경험학습.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실패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왜 배우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학습이에요. 영어 5형식까지 안 해오니까 내가 말을 못하네, 외국인하고. 내가 가정법, 시제를 안 배웠더니 외국인한테 과거하고 현재하고 이거를 말을 전달을 못하네. 이거를 깨달은 애들은 영어를 공부를 하죠. 왜? 학습을 통해서 교육이 필요한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진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좀 진로적인 성숙을 꾀하고 싶다면 학습을 통한, 그것도 경험학습을 통한 지식교육을 2단계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국은 지식교육이 되면 학습은 대학 가서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왜 대입병이 생겼는지 아세요? 교육에 이게 고3 때까지 교육을 받으면 대학 오면 학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대학 와서도 교육받고 있어요. 그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대부분의 연구 결과 논문에서도 나타났고, 그리고 카이스트 총장님도 세계 이런 포럼에 대학 총장님 포럼 나가서도 한국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뛰어난 인재들이 대학 와서도 교육받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원래대로 간다면 교육을 받은 다음에 대학 와서 학습하면 돼요. 근데 대학 와서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지금 중학교 부모님들이라면 저는 더더군다나 빨리 지금 급하게 애들을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고 경험학습을 시켜서 모험적이고 실패를 통해서 동기가 상승하는 이런 쪽에 경험을 갖기 바란다. 자,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이런 친구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던져줄 이슈를 던집니다. 이제부터. 여기 보면 영어로 써 있죠. Never lived before라고 되어 있는데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어렵지만 재미가 있는지 이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무조건 체육이나 음악이나 미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오늘 강의의 핵심인 기술 기반의 4차 산업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재밌는 일이 될 것인가를 얘기할게요. 우선 4차 산업에 대한 얘기를 잠깐 간단히 재밌게 정리할게요. 쉽게. 1차 산업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은 들어보셨죠? 엘빈 토플러. 무슨 학자죠? 과거 학자인가요? 현재 학자인가요? 미래학자예요. 이 엘빈 토플러가 썼던 책이 저희 집에도 한 권 꽂혀 있는데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엘빈 토플러에 의하면 제3의 물결에 제1의 물결은 무슨 혁명? 인류가 유목을 하다가 정착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혁명 때문에 그래요? 농업혁명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갑자기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그게 무슨 혁명이에요? 그게 제2의 물결인 산업혁명이에요. 근데 인간이 더 이상 이제 뭐 물자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기술에 대한 것을 빨리빨리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제3의 물결인 정보화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엘빈 토플러의 말인데 4차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더 쉽게 볼게요. 4차 산업은 이 2의 물결을 4개로 쪼갰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2의 물결이 산업혁명이고 제3의 물결이 정보화 혁명인데 제2의 물결이 산업의 물결을 4개로 쪼갠 건데 첫 번째가 지금 보시는 건 앞에 보시고 계신 것처럼 증기의 발견이에요. 증기의 발명이에요. 증기가 발명이 되면서 이 1차 산업혁명은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전에 1차 산업혁명은 증기가 나오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그전까지 말로 다녔거든요. 말로 힘을 했는데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건설이 교량 같은 거나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인간이 혁명적인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2차가 있어요. 18세기가 증기라면, 좀 외울게요. 18세기가 증기라면 19세기는 전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기가 나오니까 낮까지만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밤에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불을 활짝 켜놓고. 그리고 뭐가 생기냐면 야간 문화가 생겨요. 일 끝나고 사람들이 전기가 있으니까 뭐 술 한잔 할 수 있고 유흥을 즐길 수 있어요. 이게 전기가 나오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요. 그럼 3차 산업혁명이 나와요. 20세기인데 이건 ICT, 정보통신이에요. 그러니까 18세기가 증기죠. 19세기가 1차가 증기, 2차가 전기, 3차가 ICT예요. 이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자동화가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이 필요가 없는 자동화가 돼요. 근데 문제는 4차가 생기는데 4차 핵심이 뭐냐면 바로 융합이에요. 융합이에요. 초연결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게 4차 산업인데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제가 지금부터 10개를 보여드릴 텐데 자, 요 10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0개를 보는데 하실 게 있어요. 들어봤다 1점, 설명할 수 있다 2점이에요. 자, 첫 번째 코딩이에요. 이 4차 산업의 10가지 연결의 키워드가 되는데 코딩이에요. 들어봤다 1점, 설명할 수 있다 1점이면 코딩의 핵심 단어만 알려드릴게요. 코딩은 인간이 언어의 문법이 있는데 코딩은 중요한 게 뭐냐면 컴퓨터의 문법이에요. 이건 수학과 크게 관련이 있을 수도 없을 수 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수학을 못해도 코딩을 할 수가 있다. 말만 할 수 있다면. 즉 영어의 문법이 있고 한국어의 문법이 있고 일본어의 문법이 있는 것처럼 분명한 건 코딩이라는 것은 컴퓨터의 문법이고 이거를 못 배우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법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산업 간에 연결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다는 거. 두 번째, IoT가 있어요. 인터넷 오브 띵스인데 들어봤다 1점, 설명할 수 있다 2점이에요. 사물 인터넷인데 그전까지는 채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무슨 톡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 있었거나 사람이 뭘 눌러야지 이게 작동이 되는데 이제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지네끼리 연결돼 있어요. 즉 하이패스 아시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 하이패스가 자동으로 결제가 돼요. 내가 뭘 차고 있는데 이걸 차고 있으면 내가 하루에 얼마나 움직였고 하루에 얼마나 잤는지 알아서 지가 연결해주고 지가 알아서 알람해주고 하루에 못 걸었으면 오늘 못 걸었으니까 또 다이어트를 내가 뭘 먹었는지 내가 먹은 영양 성분을 지가 알아서 다 보고를 해줘요. 이게 IoT예요. 이게 앞으로 4차 산업의 초연결 사회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는 뭐냐면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만드는 건데 앞으로 모든 것이 데이터 기반에 움직이는데 20세기까지가 유전이 그 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면 앞으로 20세기 유전 같은 게 빅데이터, 데이터라고 하죠. 데이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사회가 다 바뀌는데 여러분이 쓰고 있는 카카오 택시나 이런 우버 같은 이런 게 전부 다 무료인 이유는 데이터를 공짜로 여러분이 주셨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용하는 산업들이 앞으로 계속 연결될 거고 데이터와 데이터의 연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네 번째가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이제는 승자 독식의 시대가 됐다. 승자 독식이 뭐냐면 플랫폼 비즈니스는 기차 탈 때처럼 이 안에 사람을 다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소셜 커머스 회사 중에 쿠팡이나 티몬이나 이런 회사들이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무료 배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일단 1, 2위를 잡아놓으면 그 회사는 독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과점의 산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고 앞으로 모든 비즈니스는 이 4차 산업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될 것이다. 다음에 어떤 직업이 또 어려운데 재미냐면 웨어러블 디바이스인데 차는 장치죠. 이게 일단 군사 장비에서 나왔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실생활에 들어올 때는 의료 쪽입니다. 어르신들의 허리, 무릎, 그다음에 여러분 장애인들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착용 가능한 디바이스.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 맨날 뭐 끌고 다니시잖아요. 이게 나오면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요. 어르신들이 그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이게 있고요. 다음이 공유경제가 있는데 공유경제는 더 이상 인간이 소유하는 비즈니스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혹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어를 넣어보세요.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소유 욕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집에 대한 소유, 그러니까 하우스푸어라고 하죠. 집은 갖고 있는데 가난한 분들. 이런 시대가 사라지고 있다. 자동차를 더 이상 사지 않는다. 집도 사지 않는다. 이제는 모두 안 삽니까? 한복 같은 것도 사지 않죠. 장난감도 사지 않죠. 이런 게 뭐예요? 공유경제. 필요한 것들을 함께 쓸 수 있는 공유의,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집 같은 거 서로 공유해주고 이게 전부 다 공유경제고요. 다음이 ESS인데 이건 어려워요. 나중에 검색을 해보세요. 에너지 스토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이게 지금 테슬라가 가장 관심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차 이후에. 이게 뭐냐면 배터리는 배터리인데 우리가 보조 배터리 갖고 다니시죠? 이게 산업용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땅속 지하나 해저나 우주에서도 쓸 수 있고요. 사막에서도 쓸 수 있고요. 이것이 생기면 세상이 에너지가 지금 북한이 어려운 게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다 해결이 돼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그때그때 공장에서 쓸 수 있고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끔 에너지가 뭐가 돼요? 거래가 되는, 전기, 전자가 거래가 되는 이게 ESS인데 이게 산업용 보조 배터리, 우리 핸드폰 보조 배터리 같은 거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셰일가스인데 이거는 좀 어려울 텐데요.
화석 연료가 60년 있으면 고갈된다고 했는데 미국의 암석 사이에는 가스층인데 이게 화석 연료랑 똑같은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화석 연료가 앞으로 200년 동안 고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석 연료에 대한 대체 에너지가 태양광 가다가 신재생 에너지 갔던 게 조금 머뭇거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미국과 중동 간의 어떤 외교적 분쟁도 있고, 이 셰일가스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즉 우리 대학 전공 갔을 때 화학이나 또는 이런 그 에너지 관련 학과를 갔을 때 요 셰일가스 좀 알아야 되고요. 9번째, AI는 인공지능인데 요거는 요 단어만 기억하세요. AI는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인 것이 뭐냐면 알고리즘이에요. 딥 러닝. 얘가 인공지능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알고리즘의 싸움이거든요. 누가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갖게끔 만들어주는가. 그래서 AI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 10번째가 핀테크인데 최근에 스타트업은 전부 다 핀테크예요. 금융기술인데 이 핀테크는 요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가장 최근에 뜨는 앞으로 우리 중고등학생들 관심 가져야 될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블록체인 기술은 뭐냐면 서로 간에 컴퓨터가 수만 대가 한꺼번에 연결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뭐가 쉬워지냐면 보안이 쉬워져요. 그리고 해킹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은행, 증권, 생명, 카드 회사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고객 확보와 그다음에 소셜 커머스, 금융 결제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이게 해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하는 게 블록체인 기술, 핀테크의 현재는 가장 가감하게 요즘에 투자 많이 하는 게 블록체인 기술, 보안, 금융 거래 결제 기술 같은 거다. 요 정도가 제가 말하는 어렵지만 재미있는 직업 산업군이 될 것이고, 최근 우리나라가 이게 미래가 아니고요, 현재 시작된 기술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직업이나 미래 직업 산업 진로 선택할 때 요 어렵지만 재미있는 이슈들을 조금씩 부모님들이 알고 계셨다가 대화를 하시면 아이들과 이야기하시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이트 보너스로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경제다반사라고 하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아이들과 앞으로 미래 직업 산업에 대해서 재미있는 좀 쉽게 풀어쓴 산업에 대한 소개가 있으니까요. 경제다반사 검색창에 넣으신 다음에 부모님과 아이들이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요거 통해서 어떤 전공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어떤 일을 할지 생각해보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숨찬데 여러분도 숨차세요? 하지만 좋은 숨참이라고 생각하고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